네, 경제통 안도골의 경제똑똑 시간인데요. 자, 국제거래에는 무역거래와 경상거래 그리고 자본거래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의 규모인 국제거래와 또 여기서 발생하는 흑자와 적자 수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금 안도골 경제연구소의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오늘의 주제, 이 무역 네, 거래와 무역 수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무역 거래라 하면 흔히 수출과 수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무역거래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해외 수출액과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국내 수입액을 합한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역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것인데, 이 수지가 한 나라의 이제 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품목이 반도체, 이제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제품이죠. 이 제품들 주로 수출을 하고, 석유와 곡물, 물차 산업 제품은 저희가 이제 부전자원도 없고 또 국제 경쟁력이 낮아서 이제 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가장 많은 수출 품목과 수출 대상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도 실적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출액은 6,835불입니다. 세계 순위 6위입니다. 예. 참고로 우리나라 GDP, 즉 국민 총생산액이 세계 순위 12위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을 지금 이 지표로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수출 품목으로 보면은 순위가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품입니다. 수출 비중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19%, 석유 제품이 한 9%, 자동차가 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수출 대상국을 보면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입니다. 수출 비중으로 보면은 작년에 중국이 23%, 미국이 16%, 베트남이 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또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꽤 높아서 수출 변동에 따라서 경기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네, 어떻습니까? 네네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작년도 수출 GDP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이 비중으로 세계 3위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서 내수 시장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수출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경기 등락폭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또한 수출 구성을 보더라도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액이 37%입니다. 수출 대상 국가도 마치 중국, 미국, 베트남 3개국에 40%가 좀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력 수출 품목의 수급 상황이나 주력 수출 국가들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 수출과 이에 따른 국내 경기 변동의 진폭이 이제 커지게 되겠습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년도 경우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9%, 대중국 수출이 23%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은 4.1%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 들어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도 12개월째 감소하고 있고요. 그 감소율도 전년 대비 30% 전후순 수준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 경제 성장률은 역대급으로 낮은 1.4% 수준으로 지금 낮게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경상거래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이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경상거래는 상품에 대한 수출입인 무역거래에 더해서 서비스거래, 소득거래, 무상이전 거래가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서비스 거래를 말씀드리면 여행이나 유학과 같은 용역 서비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 예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쓰는 돈은 서비스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쓰는 돈은 서비스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소득 거래가 있는데요. 노동력, 자본 등 생산 요소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임금,
배당, 이자와 같은 이제 소득이 발생하고요. 이거에 대한 수입과 지급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로 우리나라 이제 정부나 민간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과 이자 소득이 매년 한 200억 불 이상 흑자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소득 거래가 있는데요. 개인 간의 송금이라든지 기부금과 같은 무상 자금 거래를 이제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경상수지가요, 한 나라의 경제력과 산업 경쟁력을 나타내고 또 대외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네, 맞습니다. 한 나라가 생산하는 제어와 서비스 경쟁력, 즉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고 예. 경상수지 이제 흑자가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득과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우리의 이제 경제력이 이제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이 쌓이게 되면은 이 여윳돈을 해외 주식이나 채권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외환 수익이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의 수출 경쟁,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외환의 공급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즉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지속이 된다고 보면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나 금과 같은 외환 보유고를 다 까먹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체물을 갚지 못하게 되겠죠. 예. 또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원자재라든지 자본재 수입도 이제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애완 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대외 지급 결제가 불가능한 사태를 저희들이 맞았는데 그게 바로 1997년도에 IMF 사태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애완 보유고는 지금 4,218억 불입니다. 세계 8위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 네. 나쁜 편은 아니죠, 이 정도면요?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애완 보유고는 든든한 편이죠. 아, 그렇군요. 자, 이걸 또 잘 지켜야 될 텐데. 자, 차관님 네. 또 그리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올 들어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다가 최근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또 반가운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는 최근 연도로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했습니다. 21년도 흑자 규모가 무려 852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대폭 줄었죠. 한 300억 불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예.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수출이 줄고 또 유가가 급등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4월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5월 들어서 유가가 안정되면서 소폭 흑자로 좀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경상수지를 보니까 24억 불입니다. 그런데 24억 불은 작년 동기 흑자액의 10%에 아주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크게 감소하면 먼저 우리 수출이 10개월째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키를 쥐고 있는 반도체하고 대중국 수출이 지금 전년 대비 말씀드렸듯이 30% 수준으로 크게 좀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서비스 수지가 큰 폭의 적자가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예, 향후에도 반도체 경기라든지 또 중국 내수 회복이 지금 더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국제 유가도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경상수지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의 주제인 무역거래와 경상거래까지 알아봤고, 자, 마지막 남은 이제 키워드 자본거래가 남아 있습니다. 차관님, 설명해 주시죠. 예, 자본거래는 이제 경상거래하고는 달리 재화나 서비스 등 실물자산의 교환이 동반되지 않는 순수한 자금 거래를 지금 말합니다. 예로 우리가 해외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사고 팔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거래. 또 외국은행에서 예하자금을 대출받거나 또 상환하는 자금 대차 거래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투자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자본거래와 수지, 이 금리나 금융시장 변동에 꽤 민감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본거래 이제 주된 유형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 그리고 국가 간의 금리 격차 또 여러 가지 금융 투자 리스크 요인들이 이 국제 자금 흐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기준 금리 격차가 3%포인트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칫 국내 투자 자금이 미국 등 고금리 국가로 유출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작년 7월 이후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었고 또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눈에 띄는 자금 유출 현상은 발생하고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무역수지 적자 상태가 지금 좋지 않고 이런 경우가 좀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제 환율 상승, 또 외환 보유고 감소 등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제 자금의 이탈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시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또 접하게 되는 경제 용어 딱딱하고 어렵기만 생각했던 경제 용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또 접해지고 또 쉽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